오늘은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PPT 방식이 아니고 강의록 방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1976년에 죽은 독일의 현대 철학자입니다. 그는 에드문드 후설의 제자였고 폰 헤어만과 밀러 등의 스승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제자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의 주저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작은 독일어로 자이논자이트입니다. 한국어 번역어로는 존재와 시간이고 재번역어로는 있음과 때입니다. 있음 뒤에 과를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27년에 나왔습니다. 그는 1931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에 취임했고 그 이후에 나치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평생을 인간적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데거는 수많은 강의록들과 강연들 그리고 논문들로서 현대 독일 철학의 최고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유가들의 사유가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의 전통 속으로 파고들어 그 전통을 새롭게 일구어낸 철학자입니다. 아시아 전통에서는 그것을 온고이 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앞질러 사유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를 통찰력 있게 비판했고 그는 역사를 재발견했고 무엇보다 사람과 있음에 대한 근원적 해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하이데거는 예술과 언어 그리고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실존 철학자이고 현상학자이며 해석학자이고 존재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존재 사유가, 제 식으로는 있음의 뜻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과제는 있음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있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 인류의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 있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그의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서양 문명이 로고스 중심주의의 역사를 밟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을 뜻합니다. 말은 말해진 것과 말하는 사람, 말하고자 하는 바, 말의 의도, 말해진 것 자체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둘로 갈라왔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각을 통해 접근 가능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만 열리는 세계입니다. 전자를 현상계라고 불렀고, 후자를 누메논 예지계라고 불렀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현상계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것들의 세계를 뜻하고, 예지계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 아는 바의 세계를 뜻합니다. 서양이 이렇게 철저히 로고스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나머지 미토스와 히스토리아라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또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철저히 간과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키에르 케고르였고,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세상에 터뜨린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치는 자였고, 하이데거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전문 철학자라고 표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체는 로고스 중심주의를 아폴론적인 것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양 문명에서 몰락해버린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로고스 중심적인 인간을 한마디로 조온 로곤 에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어로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되었습니다. 일본식 번역어인데요. 제 식으로는 직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로고스, 요거는 명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X, 캔버스 하다, 담배 하다, 술 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쓰겠습니다. 로고스를 할 줄 아는 생명체라고 일단 직역을 하겠습니다. 이성적 동물이란 뜻이 전혀 아니고요. 로고스를 할 줄 아는 생명체. 여러분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사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로고스를 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스스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로써 파악하고 글로 적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로고스의 참 거짓을 밝혀 나갈 수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였습니다. 로고스에는 세계와 사람과 말해진 의미와 말해진 것 자체, 말과 글자, 상징,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런 구조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살아있는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를 살아있게 하는 것, 불타오르는 것, 여름에는 뜨겁게, 겨울에는 차갑게 불타오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불이 로고스다. 이런 표현 속에는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애로 제약되지 않습니다. 신조차도 이러한 로고스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모이라 또 운명과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로고스, 이것이 망각되고 결국 언어애로, 발언애로, 말해진 것 자체로 나중에는 글자, 글애로 제약된 것이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사람을 로고스를 할 줄 아는 생명체라는 그 탁월함에서 로고스의 주인, 로고스의 임자, 로고스의 주체로 변형시켜 온 데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물체를 뜻합니다. 주체는 다른 모든 것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세계는 신조차도 주체로서의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마음대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 자신마저도 인간의 욕망에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부품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자신마저 부품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람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니체도 이미 간파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데거와 니체의 커다란 차이는 니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부활을 외쳤지만 하이데거는 서양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자신의 방법론, 해석학적, 존재론적,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존재 역사에 의해서 각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존 로건 에콘, 로고스를 할 줄 아는 생명체, 사회적 동물,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라보란스, 노동하는 인간, 소비하는 인간, 계산하는 인간, 수많은 종류로 이름이 붙어 있지만 딱 하나로 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의 이해를 현상학적으로 보다 넓고 또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이데거의 새로운 이해는 독일어 다자인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저러한 본질, 노동자, 소비자, 기술자, 이성자, 말하는 사람, 이런 특정한 어떠한 본질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자다. 이 거기라는 말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음. 사람의 본질은 이러저러한 특정한 개념들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 거기란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자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기에 있음의 핵심을 existence, 지난 시간에 나가섬이라고 1시간 내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나가
섬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substance, subject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sub라는 말은 밑이란 뜻입니다. stance는 밑에 선 것 또는 밑에 놓인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는 밑이 있습니다. 그 밑은 무엇인가 위에 놓인 것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를 떠받치는 밑바탕이라고 봤습니다. 그 밑바탕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마주서 있는 대상이 함께 자리합니다.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마주 놓인 것, 마주 던져진 것이란 뜻입니다. 무엇에 마주 놓였냐 하면 밑바탕에 마주 놓였습니다. 밑에 놓인 것에 마주 놓였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눈에 마주 놓인 것은 형태나 빛깔과 같은 것입니다. 귀에 마주 놓인 것은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의 주체인 사람에 마주 놓인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은 사람에게 마주 놓일 수 없는 것으로 잘려 나가게 됩니다. 칸트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 우리에게 귀, 감각 등 눈, 코, 입, 귀 또는 기억, 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겹쳐서 파악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인식이라는 것은 알아보기 또는 인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독일어로는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erkenntnis. 우리말로 식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 속에 쓰인 식이지만 지라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우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서,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지, 내가 해봐서 안다, 들어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깨우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지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알은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우리의 암만이 겹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이 수많은 것들로 겹쳐 있다. 사람은 정신과 같은 또는 의식과 같은 영혼과 같은 하나의 밑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세계와 그의 가족들과 사회, 그의 역사와 우주 전체가 함께 짜여 있다. 그러니 사람을 하나의 원자처럼 이해하려고 했던 서양 철학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통찰에 입각해서 그는 사람을 세계 속에 있는 자라고 새로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이데거를 검색하다 보면 세계 내 존재라는 말로 쓰여 있을 겁니다.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은 일본식 번역어이고 뜻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 가셔서 리스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있다와
이다에 관한 제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존재라는 말과 있다라는 말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현상 쉼표 사르트르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6시간에 걸쳐서 있다와 이다의 의미를 제가 풀어놓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세계 내 존재를 저는 세계 속에 있음이라고 바꿨습니다. 세계 속에 있음은 거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음은 곧 나가 서 있음입니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앞서 이해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물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거기 있잖아. 서로 사이에는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 거기가 어디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기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왜 그리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는 있음이 여러 밝혀져 있는 곳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곳으로 나갈 수는 없는데 그 없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없는 곳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는 상상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섬이라는 existence란 이 말은 거기가 이미 열려있는 자리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자리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서 있는 자를 거기 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제가 우리말로 새로 만들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도움이, 알려주는 사람을 알림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앉아있는 사람은 앉음이, 말하는 사람은 말함이, 듣는 사람은 청자라기보다는 들음이라고 새로이 말을 만드는 법을 통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 있음이는 누구냐? 이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분석해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있나요? 나인가요? 정말 거기에 내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텐데요. 거기라는 것은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다시 반복해 보자면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떠맡아야 할 삶의 자리들입니다. 니체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떠맡아야 할 저마다의 모이라, 운명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태어남, 우리가 해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할 때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거기를 이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죽음 이전까지의 앞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거기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열어 밝혀진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독일어를 좀 쓰겠습니다. 독일어로 이해가 돼야만 정확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핀들리카이트. 나중에 네이버 사전에서 독일어 들어가셔서 기분 또는 느낌
또는 처해 있음 등등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낱말은 영어로는 find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견입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내가 졸립고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왠지 삶이 무겁고 짐스럽고 또는 특정한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명랑하고 청명하며 또 기쁨으로 환희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닫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감정과 기분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자기를 그 자신이 처한 세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베핀들리카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견의 한 상식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분을 통한 자기 발견이다. 그동안 서양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봤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자기 발견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이데거는 자기를 발견하는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과 기분이다.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분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우리말 느낌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기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기의 분한이라는 아주 어려운 낱말로 되어 있고요. 감정도 정을 느낀다는 뜻인데 정이란 말이 속 마음이라는 아주 어려운 뜻으로 다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말에서 근본적인 낱말인 느낌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느낌에는 늪이라는 느에다가 치읓이 들어갑니다. 늪,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낌입니다. 늪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탈, 탓 이런 말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네 탓에 무엇인가 원인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때 그것을 늪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말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늪이라는 새로운 낱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도 늪이 있고 귀에도 있고 모든 감각과 감정에는 늪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기분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있는지를 느낀다면 그 느낌에는 분명히 자신의 세계가 함께 말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 또는 대학 1학년생 또는 한국인 막연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세계가 바뀔 때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 자신을 다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각을 통해서도 또는 나의 자신감을 통해서도 열등감을 통해서도 거꾸로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낌은 세계와 나 자신 또 의미와 그리고 가능성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감정과 같은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나는 이렇게 느꼈다.
무엇이요? 미래가요? 어제가요? 오늘이? 느낌이라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느낌을 통해 만나는 세계,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분에 의해서 규정되는 세계입니다. 우리 말에는 기분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많습니다. 영어에 비하자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데요. 특히 색깔의 낱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르죽죽하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변이를 통해서, 변주를 통해서 소리로서도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열어 밝히는 세계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의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다. 느낀다는 건 뭐냐면 수동적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바꿔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찌푸둥한 게 왠지 학교 가기 싫다. 무엇을 뜻하냐면 그러한 느낌이 나를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활기찬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내가 하나의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다는 그런 수동적이고 또는 피동적인 사태를 좀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 페어슈텐, 이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이데거는 이것을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해함이라는 동사로 번역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속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은 기분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이것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는 이 이해는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하나 들어서 하이데거의 이해의 독특함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산을 쓰고 오셨을 겁니다. 비가 온다는 말, 일기예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가져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기예보와 비와 우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해의 핵심입니다. 2주 뒤에 시험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술 대신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이데거 말하는 이 이해라는 것은 그의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피아노 칠 줄 알아? 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피아노 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피아노를 실제로 칠 줄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측면 말고 방금 예를 들었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일기예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산을 들고 나가고 펼치고 비를 피하고 등등
우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줄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해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언어적 이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이해인 것입니다.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관습이라는 것이죠.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크게 충돌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혼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것과 어떤 것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 이것을 넘어서 실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나가설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줄 모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도구와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비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가섬이라는 아주 고유한 특징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순간 그때 벌어질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가섬입니다. 그러니 실존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실존 철학을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나가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아주 중요한 결단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선택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나가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다른 말로 펼쳐 던지기라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시점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펼쳐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무한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강의에 집중한다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독일어는 Entwurf입니다. Ent는 펼쳐, Wurf, 던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식 번역어는 기투였습니다. 기획투사한다. 이런 식의 번역어로는 하이데거를 캐치업,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전체 역사적으로 현재를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펼쳐 나갑니다. 나가섭니다. 그것이 펼쳐 던짐의 핵심인데 하이데거는 키에르케고르를 받아들여서 우선되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신합의 단독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래성을 설명했지만 하이데거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죽어.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사람들은 모두 대학을 가고 복수로서의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는 제가 왜 홀미라고도
썼었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나가서는 자, 이것이 본래적인 인간입니다. 케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모두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비본래적인 사람과 본래적인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본래적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본래적인 사람은 신 앞의 단독자, 결단하는 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 또는 자신의 가능성을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펼쳐 던지는 자, 큰 틀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잘 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모든 관계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는 특히 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수많은 종류의 봄이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고요. 현재를 마주 보아야 하고 미래를 앞질러 내다 보아야만 합니다. 미루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이런 봄을 이끄는 어떤 눈이 있습니다. 이걸 정신의 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눈, 또는 불교식으로는 제3의 눈입니다. 이 눈은 얼굴의 눈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마음이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물에 갈 때는 사물을 둘러보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의 뒤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자기 자신을 만날 때는 자신의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이런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눈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들었던 우산이라는 예는 우산이 이미 나에게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는 것으로 앞서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한 도구라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입말이나 글말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산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 노트북은 어떤 소통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것을 또 다른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또는 여기는 것, 결합시키는 것, 연결하는 것, 이것을 말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속에서 만나는 사물들, 사람들, 사건들, 이 전체를 마디마디 로서로 써가 아니고 섭니다. 엮어나가는 큰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삶의 마디를 마디 지우는
또는 마디 나누는 그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물에 따라서 우리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나가고 친구를 만날 때는 용돈을 넉넉히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해와 기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에서는 기분과 감정을 오래된 기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아마도 유전자를 통해서 2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승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DNA 안에는 식물 유전자, 동물 유전자, 아메바 유전자, 침팬지 유전자 등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몸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라는 것이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이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과 감정과 이해는 전체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때마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분절인 거죠. 마디로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지만 또 이어져 있어서 이 마디 나누기 또는 마디 짓기, 이것이 결국 말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레데입니다. 이 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의미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우산을 들고 불이 나게 뛰어나왔는데 햇빛이 쨍 하고 나 있다면 아마 누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우산을 도로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산을 계속 들고 나온다면 햇볕이 쨍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 파악한 무의미한 또는 헛된 이런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멋을 위해서 남학생들은 비를 맞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편에 남성적인 어떤 멋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각자의 것입니다. 저마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세계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산의 색깔과 크기도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이해와 그의 느낌과 그의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속에는 기분과 이해가 이미 배어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서 나는 우산을 쓰고 왔다. 이건 구체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언 또는 입말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글말, 입말, 표현, 발언 이런 것 이전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굳이 입이나 글자로 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나가섬이 그때마다 기분에 이끌리고 또 이해에 의해서 우리에게 틀 지워지고 또 말로서 마디마디 나누어지고 또 이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여러 밝혀지지만 이러한 나가섬에는 하나의 통일적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까지는 니체와 키에르케고르도 거의 다 해낸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논의가 넘어갑니다.
하이데거가 분석한 나가섬이라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중세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세계는 문두스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유일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서양 중세에서는 나가섬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의 정신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existence라는 것은 나가섬이 아니고 밖에 있음이었습니다. 바깥의 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안팎수로 나눴을 때 안은 신의 정신을 뜻하는 것이고 밖은 그 나머지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들, 피조물들의 세계는 문두스라고 불렀는데 이 세계는 신의 정신의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 중세는 정신과 물질을 둘로 뚜렷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사람은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정신과 물질이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자신의 서양 전통을 도그마, 독단이라고 보고 그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해체했습니다. 하나는 나가섬의 나감은 넘어섬이다. 넘어섬은 창조와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관계하는 도구, 사물, 다른 사람, 자기 자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기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의 있음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세계 속으로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간다는 것은 신의 정신으로부터 그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의 있음에로 나가는 것이다. 의미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사물적 세계로부터 현실적 세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의 의미 세계로 나가서는 것이다. 그 사람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것은 넘어선다는 초월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나갈 때는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또는 있어 왔던 세계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그것을 Einbildungskraft,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나가선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에 선다는 것은 들어선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황 속으로 놓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영어로 situation은 기둥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은 내가 있기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상황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그때마다의 내 삶을 제약하는 한계 상황 속으로 들어서 있는 것, 이것이 섬이다. 나가섬은 넘어섬이자 들어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이데거 말하는 사람의 본질, 거기 있음은 나가섬인데 이때의 나감의 거기와 섬의 거기는 크게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구조가 다릅니다. 나간다는 것은 펼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가능성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오직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있지만 그 지나가 버린 것들을 내가 다시 반복, 돌이킴으로써 다시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가져와지는 현재는 실제로는 내 미래 속에 재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가능성 또는 다가가는 미래, 앞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근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섬의 거기는 내가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내던져진 자리, 여러분 같으면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내던져진 그 상황을 떠맡고 나아가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했던 것이 떠맡음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내던져짐이라고 역동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내던져진 상황을 떠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피할 수도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한다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떠맡는 사람은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아주 극소수였고, 또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떠맡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가섬의 구조가 분명해지자 갑자기 이 둘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이데거는 전문 철학자로서는 이런 분리의 통합적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 조림이라고 하는 조르게, 염려라는 말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나가섬은 니체가 잘 밝혀준 바처럼 충동과 의지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성찰, 깨달음, 이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의 본능 또는 욕망, 이런 것에 의해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친구의 우연한 한마디 충고 또는 성공한 어떤 사람의 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나가설 길을 선택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때는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의 길을 택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시험 준비를 해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유한성 안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는 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문제 삼지 못하는 사람, 인류를, 평화를 문제 삼지 못하는 사람, 미투 운동과 같은 것에 시대 정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반시대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동료들,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시대의 건전 타당성, 이런 것들도 스스로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자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자기와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사물의 세계, 도구, 제도 또는 도구들,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해야 할 중요한 마음 조림의 방식은 베조르게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음 쏟음입니다. 어떤 일에 진정성, 온 마음을 다 쏟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배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배우자 할 때 배자를 쓰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치 않습니다. 사물이나 도구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맨하튼 프로젝트처럼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정부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린 양심을 걸고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은 사람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반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가치관과 목적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구와 사물에는 목적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볼펜은 쓰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찌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누군가를 찔러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린 그 상황 자체를 문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또 다른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목적들은 결국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행복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과 관계할 때 우리는 그 사물과 그 사물의 목적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물과 달리 수단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을 가능성, 칸트식으로는 인격으로 대하도록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난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은 대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월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권력 욕구에 좀 심취되어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월감은 결국 남을 깔보고 얕보는 것을 뜻합니다. 피아조르게라는 하이데거의 이 용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가능성을 더 높고 더 나은 쪽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씀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일본 학자들은 심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피에조르게는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바로 피에조르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준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숙제를 해주면 아이를 망치는 것이죠.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슬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마음을 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인다는 것은 걱정 까마리가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졸인다는 것은 느슨하다는 말 또는 무책임, 무관심의 반대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깊은 성찰과 실천을 다하라는 것이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쏟음, 마음 씀, 마음 졸임이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마음이란 말로 다 번역을 했는데요. 나가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이데거의 엑시스텐츠, 실존이라는 개념은 마음의 사건입니다. 마음을 쓰고 마음을 졸이는 것이죠. 또 우리말 마음에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여러 뜻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 졸이기에 다양한 형태들을 더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단계 또 더 나아가서 전문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마음 졸임의 가능 근거를 찾는 또 철학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은 시간성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언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실존 개념의 모두자비 개념을 제가 다 아울러 드렸습니다. 크게 두 낱말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는 나가섬, 또 하나는 마음 조립.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실존, 엑시스텐스는 나가섬이다. 그 나가섬의 본질은 결국 다양한 종류의 눈, 뒤돌아봄, 마주봄, 미루어봄, 내다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그리고 삶을 들고 관계에서는 마음을 쏟고 마음을 쓰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이러한 단일한 구조, 통일적 구조에 의해서 또 통합되는 이런 철학적 구조를 갖고 있더라. 이 하이데거의 그 실존 개념은 전문 철학자는 이렇게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하이데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존재와 시간 7절 현상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철학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 어려운 책을 여러분이 살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낱말을 깊이 숙고하시면은 그 안에 그의 모든 말이 갈물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실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떠맡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기 삶을 왜 떠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셈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건 아마 어쩌면 문학작품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애로 귀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도 철학자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은 그런 가장 근원적인 물음, 우린 왜 사는 것일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물음이 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학의 학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 마치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증명의 학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도대체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철학자들이 제대로 답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은 사르트르와 까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남은 중간고사 이전 2주에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